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평범한 집에서 자랐지만 엄마가 교육에 엄청 신경을 쓰셔서 공부만큼은 강남 애들 못지않게 했죠. 그 덕에 저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경영학과에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휴학계를 내고 어학연수를 가기도 했고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희 집은 돈을 들여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만한 형편은 안 됐어요. 하지만 많은 애들이 영어권 나라에 가는 걸 보고 저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를 6개월 다녀오게 됐고 그 후로 유학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어요. 엄마도 저나 제 동생을 유학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빠가 부촌에 가게를 내고 직접 만든 캐주얼 옷을 파셨는데 그럭저럭 저희 네 식구 살 정도의 수입만 나왔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유학을 가보자고 생각했고 패션 경영을 공부할 수 있는 영국을 염두에 두고 공부했어요. 영국을 택한 이유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나라이고 석사 과정도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어서였죠. 그런 결심을 한 이후 저는 폭풍 공부를 하며 중고생 과외로 돈을 모았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야 덜 고생할 테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졸업 후 영국에 갔어요. 돈을 마련해서 갔더구는 해도 낯선 해외 생활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안 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때 저처럼 힘들게 유학 온 사람들과 친해졌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공부를 했어요. 나름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1년 만에 석사를 따지는 못했고 1년을 더 공부해서 졸업을 했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패션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어요. 워낙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면접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하자며 갔죠.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이 나왔고 떨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그 회사에 합격했고요. 제가 합격 연락을 받은 날 아빠는 너무 좋아서 가게 문을 닫고 근처 가게에 떡을 돌리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동네 옷가게를 하는데 우리 딸은 패션 회사를 들어갔지 뭐야. 걔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똑똑하긴 했는데 이렇게 잘났을 줄은 몰랐네. 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다고요. 아빠, 이제 그만해. 나 창피하려고 해. 그리고 이게 다 아빠가 유학 가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공부하는 거 밀어줘서 그렇지. 나 혼자 된 건가? 엄마도 공부하는 거라면 뭐든 다 해줬잖아. 라고 하니 옆에 있던 엄마가 은경아, 그렇다고 다 공부 잘하고 너처럼 잘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너도 그렇고 미경이도 내 말 잘 따라줘서 얼마나 니들한테 고마운데. 거기다 이렇게 좋은 회사도 척척 들어가줬는데 100번 1000번이라도 말할 거다. 너랑 미경이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라며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엄마가 저희 공부시키느라 아빠 몰래 동네 슈퍼에서 부업하시던 게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동생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수를 목표로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미경아, 이제 언니 돈 버니까 걱정 말고 공부해. 너 유학 간다고 하면 언니가 돈 보태줄 테니까. 언니는 유학 가서 힘들게 공부했는데 나만 그런 덕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 게 어딨어. 누구 한 명이라도 편하게 살면 좋지. 너는 열심히 하는 게 보답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집안 식구들의 기둥이 됐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회사도 더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하루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또
제가 회사 다니는 게 아빠한테 힘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회사에서는 처음에 일이 서툴러서 혼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해 한 해 흐를수록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같은 회사의 영업 전략팀이었어요. 저는 마케팅팀에 있었고요. 회사 전체 모임에서 만난 저희는 그 후에 남편이 먼저 저한테 다가왔어요. 은경 씨랑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저랑 계속 만나보지 않을래요? 그 무렵 저도 흔히 말하는 결혼할 나이를 지나서 얼른 누구든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변하고도 잘 지냈고 영업팀이어서 그런지 성격도 좋았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그러자고 했죠. 엄마, 아빠도 동생도 남편과의 만남에 찬성했어요. 우리 딸 일만 하고 남자한테는 관심 없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는 거 보니 마음이 놓이네. 엄마는 이제 네 결혼 혼수 보러 다녀야겠다. 라며 앞서가실 만큼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1년 조금 넘게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젊을 때 의상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7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남편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는 고위직 집안이라서 그에 어울리는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네가 회사가 우리 태영이 회사라니 구색이 맞춰지는구나. 저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마치 남편 회사인 것처럼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나이도 들고 아들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랬겠지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제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 디자인도 다 하고 옷 만들어 봐서 알아. 이게 아무리 잘 만들고 선전을 해도 역시 말을 잘해서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며 결국 또 아들이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귀엽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으니 그럴만 하겠다 했죠. 그리고 그 옛날에 의상실을 해서 그런지 좀 화려한 걸 좋아하시더군요. 하지만 결혼식 날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식은 그래도 저와 남편이 주인공이잖아요.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레스를 입고 나가는 게 떨렸는데 아빠와 함께 식장 앞에 서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앞에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맞췄던 한복이 아니고 아주 고급스럽고 나비와 꽃이 화려하게 수놓인 한복에 밍크털을 두르고 머리에는 보석이 촘촘히 박힌 머리띠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와 아빠는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진행을 맡은 직원이 보다 못해서 시어머니 보고 비켜달라고 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말고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는 나랑 은경이가 들어가는 데야.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문을 열고 버진로드를 먼저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어머니가 너무 긴장하셔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미안해, 은경아. 괜찮네. 어르신이 그러실 수도 있지. 너무 미안해하지 말게나. 라며 아빠는 남편을 다독였어요. 저도 어이는 없었지만 잘못 알았으려니 했어요. 엄마도 동생도 기가 막혀 했지만 뭐라고 하진 않더군요. 좋은 날인데 사돈어른한테 따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영국 유학을 갔대서 집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기를 쓰고 일하면서 공부한 거라면서요. 딸을 참 악착같이 키우셨네요. 그러니 저희 집처럼 고위직하고도 만나시고 그렇게 키운 보람 있겠어요. 좋게 봐주신 거라면 감사합니다. 우리 은경이는 악착 같은 게 아니라 야무진 거예요. 아마 사돈어른한테도
패기치는 일 없을 겁니다. 라며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은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네 엄마 닮아서 그렇게 교양이 없는 거니? 하긴 그런 억센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남의 나라까지 가서 일하며 버텼지. 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참으면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친정엄마를 자꾸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엄마는 저 잘되라고 열심히 지원해 주신 거밖에 없어요. 지원? 너 지원의 뜻은 알고 말하는 거니? 니네 엄마가 돈 있고 교양 있어서 널 제대로 지원했으면 네가 이렇게 상스럽진 않지. 네가 과일 하나를 제대로 고급스러운 걸 잘 살 줄 아니? 컵 하나를 고상한 걸 고를 줄 아니? 이래서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해야 되는 건데 영국 유학이라는 거에 완전히 속았어. 라며 혀를 차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서나 좋은 사람이구만 싶어 했고 엄마 앞에선 더 했어요.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난 다른 남자들이 고부 갈등 때문에 죽겠다 그래도 당신이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이게 뭐야? 진짜 이러다가 내가 당신 하소연에 또 엄마 잔소리에 미칠 것 같아. 저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질려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이고 친정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회사가 경영난에 부딪혔고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하게 됐어요. 우선 저처럼 사내 결혼을 하고도 계속 다니는 여자들부터 그만두게 됐죠. 다른 회사들은 사내 결혼을 하면 거의 여자들이 그만두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저희 회사는 좀 관대한 편이라서 제가 다녔던 거였는데 더는 다니기가 어렵게 된 거였어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넉넉히 줬고 저는 그걸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퇴직금 쓰는 걸 간섭하더라고요. 너 잘됐다. 그 돈 절반은 니네 가구랑 식기 싹 다 바꾸고 절반은 잘 뒀다가 태영이 힘든 일 있을 때 써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니네 친정 안목이 우리 같은 고위직 집안하고 너무 달라서 니네 집 갈 때마다 마음에 안 들었다. 이 기회에 가구랑 식기 싹 정리하고 새로 들여놔. 어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가구랑 식기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전부 새 거고 전 바꿀 마음 없어요. 그리고 저랑 태영 씨 사는 집이지 어머니 사는 집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는데 불편한 거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살게요. 너랑 태영이 집? 그게 어떻게 너랑 태영이 집이냐? 태영이랑 내 집이지. 네가 고위직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거기에 맞춰야지. 어디서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어머니 집이에요. 엄연히 저랑 제 남편이 사는 집인데요. 너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는지 몰라도 여기선 안 그래. 밖에 나가서 다 물어봐. 시댁에서 해준 집이 어떻게 네 집이냐? 이래서 천박한 것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영국 유학에 완전히 속았어. 라며 가슴을 치며 분하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도 가구랑 식기를 다 바꾸라는 말에는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남편은 이제 아예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며 자기한테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해. 당신이 엄마랑 잘 합의를 하라고. 나 좀 괴롭히지 마. 밖에서도 남들 비위 맞추고 협상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엄마랑 당신 사이까지 조율하라고 해? 당신도 좀 잘해봐. 왜 이렇게밖에 못해서 자꾸 분란을 만들어? 저는 그제야 결혼한 걸 후회했어요. 그전에는 아이가 빨리 안 생기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이가 안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였어요. 제가 말을 안 듣자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집까지 쫓아왔어요. 너 진짜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지금이라도 얼른 가구랑 주방에 있는 거 다 내다 버리고 우리 집안 품격에 맞는 걸로 바꿔놔. 어머니,
이거 제 퇴직금이에요.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 어머니가 돈 주세요. 어머니도 돈 없어서 못 하시는 거 왜 저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아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리 집안을 대체 뭘로 보고 말이야. 라더니 저한테 차 끓이고 있는 주전자를 들어서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발등에 떨어진 주전자 때문에 상처가 남게 됐어요. 문제는 그때 마침 저희 엄마가 현관에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며느리한테 끓는 물을 집어 던져요. 저 여태까지 참았는데요. 사돈 집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 딸을 이렇게 잡는지 모르겠네요. 대체 뭐가 고위직이고 뭐가 품격입니까? 이렇게 천박한 짓은 혼자 다 할 거면서. 저 이런 집에 우리 딸 하루도 더 못 둡니다. 은경아, 가자. 엄마는 제 손을 끌고 그 집에서 나왔고 저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위자료를 안 주려고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더니 연락도 다 끊고 이사까지 가버렸더군요. 됐다. 돈 몇 푼 받자고 더는 상종 못할 인간들 괜히 찾아다니지 말자. 결혼식 날 지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거 못 알아본 우리 실수라고 치자. 라며 아빠는 저보고 이제라도 이혼한 게 잘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괜찮다며 씩씩한 모습만 보인 부모님이었지만 뒤에서 저 모르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속상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은경아, 아빠가 다른 옷가게에서 우리가 파는 옷을 자기네도 팔게 해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아빠랑 해보지 않을래? 그도 그럴 게 아빠가 만드는 옷들이 잘 팔리는 편이었거든요. 아빠 옷가게는 다른 데에서 옷을 받아다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아빠가 만드는 옷을 팔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옷가게에서 제안을 받은 거였고요. 아빠는 변두리 작은 건물 지하에 세를 얻어서 직원 둘과 함께 옷을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옷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어려웠죠. 저는 제 퇴직금을 털어서 옷공장을 할 장소를 구하고 직원들도 뽑았어요. 아빠가 디자인을 하고 패턴을 만들면 다른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미싱을 돌리고 단추를 달고 마무리를 했어요. 엄마와 저는 마지막에 실밥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옷들이 더 잘 팔릴지 잡지도 보고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며 유행을 파악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생각해서 옷가게 마네킹 위치도 바꾸고 다른 액세서리들도 배치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 가게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 아빠한테 옷을 받아간 가게도 옷이 잘 팔려서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했어요. 저희는 아예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어서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붙였고요. 저희 옷을 떼어가려는 가게들도 점점 늘었어요. 아빠와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6년쯤 지나고 났더니 저희 쇼핑몰이 제법 규모가 있고 단골이 많은 가게가 됐더라고요. 저희는 공장이 있는 동네의 작은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사무실을 두고 매장까지 냈어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만 2개가 됐고 인터넷 쇼핑몰로도 계속 옷을 팔았죠. 소매 가게들과도 거래를 했고요. 그러는 중에 동생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식구는 제 결혼으로 생긴 상처 때문에 동생의 남자친구와 시댁을 굉장히 꼼꼼히 살폈죠. 다행히 동생 시댁은 다 좋은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자꾸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일부러 혼수도 비싼 건 못한다며 동생 시댁을 떠보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엄마가 좀 지나치다고는 생각했지만 저 때문에 받은 상처가 그렇게 크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따로 동생과 예비 매부를 만나서 좋은 데에서 옷을 맞춰줬어요. 언니,
일부러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린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집에서 해주는 거랑 별도로 그냥 내 선물이니까 받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형이라고 해도 되죠? 물론이죠. 우리 미경이한테 잘해줘요. 난 그거면 돼요.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명품 브랜드 샵에 가서 가방도 사줬어요.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나란히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보는데 바닥을 닦던 아줌마가 밀대 끝으로 동생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모르고 한 거겠지만 동생이 아파하는데도 그냥 가버리는 걸 보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매장 매니저를 불러서 항의했어요. 매니저는 난처해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청소 시간도 아닌데 저 청소 직원이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려요. 라길래 서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가는 길에 그 청소 직원과 마주치게 됐고 저와 동생은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을 훑어보더니 얼굴 근육에 경련이 난 것처럼 실룩거리더라고요. 니네가 어떻게 여길 왔냐? 어떻게 오긴요? 쇼핑하러 왔죠. 라고 차갑게 대답하고는 동생과 매부를 데리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 도도하고 대단하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거기서 청소를 하게 됐는지 몰라도 저희를 계속 무시하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안 건지 몰라도 위자료 때문에 연락을 끊었던 사람치고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전과는 다르게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한다는 게 내가 그만 실수를 했다. 이해 좀 하고 넘어가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다시는 저 볼 일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내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다오. 금방 쓰고 갚을게. 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 그런 돈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사정을 하더군요. 우리 태영이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서 요새 많이 힘들어해. 너도 사업을 하니 그 심정 알 거 아니니? 없다고만 하지 말고 조금만 도와줘. 그걸 제가 왜 도와줘야 되죠? 저한테 위자료 주는 것도 싫어서 이사가고 연락도 끊었던 양반이 어렵다고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니요. 할머니 같으면 돈 빌려주고 싶겠어요? 할머니? 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예전 일이라고 해도 내가 너 시어머니 아니었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예전 일 때문에 저희 가족 전부 아무도 못 믿고 살아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의심한다고요. 댁들 때문에요. 그런데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댁들 일은 댁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여기요. 경비원 아저씨 좀 불러주세요. 이 할머니 내보내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싹싹 비는 신용을 하며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러게 좀 잘 살지 그러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라며 겨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당신 잘 살고 있었구나.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했던 거 아는데 그래도 피차 마찬가지였잖아. 엄마도 당신 때문에 속상했으니까 이제 그만 풀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그쪽 엄마는 나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거였지. 내 발등에는 아직도 그때 화상 자국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은근슬쩍 서로 잘못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런 말 하려고 날 찾은 거야? 돌아가! 라고 하자 전 남편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러지 말고 좀 봐주라. 우리 며칠만 급한 불 끄게 돈 좀 융통해줘. 당신 그럴 여유 있잖아. 응? 라는데 밖에서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시끄러우니까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행패야? 돈을 우리 은경이한테 맡겨놨어?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못나서 생긴 일입니다. 용서하시고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 내가 못난 거 맞아. 그러니까 더는 내 딸 괴롭히지 말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게.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에 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서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가 소개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여자가 사업을 하자고 꼬셔서 회사를 관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회사 돈을 다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였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장의 부도를 막으려고 집까지 팔았는데도 빚더미에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둘 다 노동일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도 전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자기네가 고위직 집안이라며 저와 친정을 무시하던 걸 생각하면 여전히 열불이 터졌죠.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 자기들도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거죠. 그 뒤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 소식은 영영 끊어졌어요. 저는 결혼에 너무 질려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네 부부와 예쁜 조카도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결혼 5년차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제가 사기 결혼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편이 변했어요. 잡은 고기에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결혼했으니 이제는 본성이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어찌나 속에서 천불이 나던지. 그래서 친정엄마와 손잡고 제대로 남편 정신교육을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요. 명절이 다가오니 그때 일이 떠올라서 제 사연을 써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났어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에게 남편은 무서운 선배이자 또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는 같은 편이었죠. 미운 정이 오래간다고 처음엔 정말 미워 죽겠더니 나중에는 그 미운 점도 치근해지면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나중에 알았을 땐 남편이 저보다 훨씬 전부터 저를 좋아했는데 고백을 하지 못한 탓에 혼자 소가리만 6개월 넘게 했다더라고요. 일할 때는 그렇게 직설적이고 당당하더니 남편의 의외의 모습에 저는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고백으로 남편과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남편의 태도였네요.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자기 집에는 꽤나 야박한 사람이었어요. 어버이날에도 용돈 드리는 것 외에는 카네이션도 사지 않았고 용돈 보내드렸으니 됐다며 본가에 가려고 하지도 않아서 제가 대신 카네이션을 사서 남편 본가에 등 떠밀듯 보냈고 명절에도 아침에 차례만 지내면 그만이라는 듯 저에게 쉬는 날이니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고 할 정도로 남편은 자기 집에 참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남자들 다 그래. 네 아빠도 옛날엔 그랬다. 그래? 근데 아빠는 지금 안 그러잖아.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저렇게 집에 소홀히 하면 어떡해. 소홀한 게 나아. 괜히 이것저것 간섭하면 그건 또 얼마나 피곤한데. 그리고 효자 아들이랑 결혼하면 더 힘들다. 평소에 집에 무심한 아들이면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어.
엄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남편이 성실하고 또 저만 좋아해주는 것에 큰 점수를 줬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남편을 사윗감으로 점찍었고 저는 엄마의 조언을 듣고 그래, 효자 아들보다야 무심한 아들이 낫지. 결혼해서 집에 잘하면 며느리 덕인 줄 알 거잖아. 그럼 또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좋다고 승낙을 했고요. 그런데 그랬던 남편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효자가 되었고 장남이자 늦둥이 외아들 남편은 저에게 자기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자기 대신 자신의 부모님께 제가 잘해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남자가 결혼을 하더니 철이 들어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별일이 아닌 날에도 제가 안부 전화를 하길 바랬고 생신이며 어버이날에는 제가 선물부터 음식까지 혼자 다 하길 원하더라고요. 처음에야 자기가 못하니 저한테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강요하듯 남편이 대리효도를 시키니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졌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 다가왔는데 가뜩이나 잔뜩 긴장한 저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늦게 낳아서 장인 장모님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좀 잘해드려. 나는 아들이라 마음은 안 그래도 서툴러서 못하잖아. 결혼해보니까 이제야 부모님 마음을 좀 알겠어. 내가 정말 무심한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어. 저는 결혼하고 철이 든 남편을 탓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왜 하필 지금? 그것도 자기는 서투르니까 나한테 대신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명절까지 다가오니 이 남자는 저에게 자식된 돌이 어쩌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엄마는 나이도 있어서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거야. 자기가 며느리니까 명절 전에 우리 집에 가서 엄마 대신 음식을 좀 하는 건 어때? 회사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면 명절 전에 우리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자. 우리 엄마 아마 엄청 감동할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자기 엄마 감동할 일을 왜 저한테 하라는 건지, 이 남자가 예전에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듣고만 있기엔 열이 뻗쳐서 이렇게 말했죠. 당연히 감동하시겠지. 근데 우리 집에서 알면 어떠실까?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보고 당신 어머니 감동하게 음식을 하라는 거야? 내가 뭐 할 줄 아냐? 그리고 말이 왜 그래? 자기는 며느리잖아. 며느리 도리 몰라? 장인 장모님도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걸? 뭐?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봤어? 에이, 뭘 또 그렇게 화를 내냐? 자기가 전에 먼저 그랬잖아. 집에 신경 좀 쓰라고. 그래서 자기 말 듣고 집에 신경 쓰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 자기야말로 결혼 전이랑 후랑 마음이 다른 거야?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입씨름하는 것도 싫고 말 같지 않은 이상한 논리를 듣고 싶지도 않아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랬더니 그날 이후 남편은 더욱 집요하게 저를 통해 자기 집에 효도를 하려 들었어요. 오늘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드렸어? 우리 엄마 요즘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던데 자기가 좀 신경 써라. 허리 아프신 건 어떻게 알았어? 그야 엄마한테 들었지. 그럼 자기랑 이미 통화한 거네. 근데 나까지 해야 해? 당연하지. 자기는 며느리잖아. 그러는 자기는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안부 전화 한 번이라도 드렸어? 그게 나는 말주변이 없잖아. 자기는 원래 좀 싹싹하고. 됐다. 우리 할 거면 공평하게 하자. 나한테만 도리 따지지 말고 자기도 도리를 지켜. 원래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서로가 불편하다고. 근데 며느리는 아니잖아. 며느리는 식구지. 식구? 이렇게 눈치 보고 일거리만 잔뜩인데 식구?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걸. 자기가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싫은 거야. 정말 말이나 못하면. 저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대리효도에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았죠. 계속 이러면 명절이고 뭐고 가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화를 내며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했냐고 따지는데 저도 이 결혼 그냥 확 물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남편과 아웅다웅 하기를 며칠.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남편의 등살에도 불구하고 명절 연휴 첫날 과일 몇 가지를 사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왔는데 그렇게 대리효도를 외치던 남편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 게 없다며 거실에서 TV를 보다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는커녕 제가 도착하자 이제야 장을 보러 가자고 저에게 운전을 하라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불평등한 대우에 저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갓 결혼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장을 보러 나섰죠. 사람 바글바글한 시장통에 혼이 쏙 빠졌는데 그건 아직 시작도 아니었어요. 결혼한 친구들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명절이라는 게 정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일 시키는 날이 맞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원래 할머니 댁에 가서도 남녀 할 것 없이 다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데 저는 제가 힘든 그 시간에 편하게 널브러져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에게 한마디 따지지도 못하면 속병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을 가신 사이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깨웠죠. 나와서 일 좀 같이 하자고 말을 했는데 이 남자가 한다는 말이 정말 가짠더라고요. 명절 준비는 원래 여자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평소에도 안 하던 짓을 장가 갔다고 해봐. 우리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게 다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괜히 내가 어줍잖게 나서면 오히려 우리 엄마가 자기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지금 날 생각해서 여기서 자빠져 자는 거라고? 말도 자기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말투가 좀 가격해졌다. 이렇게 변하면 곤란한데? 변한 게 누군데? 저는 곤란하다며 다시 등을 돌려 자는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 방에서 나가서 주방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조금 전 제가 하던 일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곤해서 잠든 사람 깨우지 마라. 너랑 나랑 둘이 하면 금방인데 뭐하러 자는 사람까지 깨우니?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남자가 부엌 들락날락하는 건 좀 그렇더라. 원래 남자는 바깥일 하고 여자는 집안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저도 남편이랑 같은 바깥일 해요. 그야 네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다른 얘기지. 아, 모전자전이라더니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니, 모자가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였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아무튼 저는 그날 결국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명절 음식 준비를 했어요. 중간중간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시다며 거실에서 쉬다 오시기도 했는데 저야말로 일어날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갈 즈음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시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셨더군요. 당신은 원래 이 시간에 저녁을 드신다며 밥을 차려 오라는데 갑자기 전을 부치다가 상을 차리려니 여간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차려드린 밥상 앞에 남편은 얼마나 잠을 퍼졌는지 머리는 잔뜩 눌리고 뻗쳐서 앉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랑 술까지 마셔가며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양푼에 한껏 밥을 비벼오시더니 같이 먹자고 숟가락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희도 제대로 차려서 먹어요. 저 이렇게 남은 반찬에 밥 비벼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에이, 뭘 따지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데 아깝잖아. 이게 생긴 건 좀 그래도 맛은 좋아. 얼른 너도 숟가락 들고 와라. 처리하다니. 제가 음식물 처리기도 아니고 냉장고 남은 반찬을 같이 처리하자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죄송하지만 싫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따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잔뜩 골이 나서 신경질적으로 밥을 드셨고, 저는 저대로 서운한 마음에 울컥해 오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나니까 배고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든 제가 남은 반찬을 처리해야 하죠? 다른 며느리들도 그런가요?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저 남자 둘은 왜 제가 여태 힘들게 만든 음식을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먹는지. 그쯤 되니 이게 결혼한 저의 현실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실감되더군요. 그렇게 힘든 명절 첫날을 보내고 허리며 팔이며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멋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나가서 논다고? 어릴 때 친구들은 이때 아니면 못 보니까 나 원래 명절마다 친구들 만났는데. 나는 지금 나 혼자 여기 있으라고? 여기가 어때서? 여기 자기 시댁이잖아. 그리고 힘들다며 나 없는 동안 편하게 쉬어. 그럼 나 갔다 올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 명절이 지나면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싸우고 심지어 이혼을 한다는 것인지요. 저는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부르며 외출하는 남편을 어이없이 쳐다보다가 이렇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 역시 친구를 만나러 나갈 심상으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러자 자기도 나가게? 이 시간에? 자기는 나가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동네 친구들 만나는 거잖아. 자긴 어디 가는데? 나도 결혼 전에는 명절 저녁이면 친구들 만났어. 자기도 예전처럼 한다길래 나도 그러려고 했지. 아마 내 친구들도 지금쯤 모여서 한잔하고 있을 텐데. 내가 그런다고 자기까지 그러냐? 자기는 며느린데? 웃겨 정말. 그래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 자기 맛있게 저녁 먹는 동안 나는 쫄쫄 굶었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냐? 말로는 세상 그런 효자 없는 것처럼 하더니 정작 자식인 당신은 뭐 했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야. 저는 그만 꾹꾹 눌러 담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안방에서 저희 다투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셨고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저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여자 목소리가 방문 밖까지 들리면 어떡해? 라고 타박하셨고 시아버지도 어떤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못마땅한 눈초리가 여간 따가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기어코 친구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고 저는 서러워서 눈물바람으로 명절 첫날 저녁을 보냈는데 다음 날 새벽 차례 준비로 저를 깨우던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저를 여전히 못마땅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참 미련하다. 시집와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다른 식구들 앞에 그런 얼굴 보이면 좋니? 원래 여자가 마음보가 착해야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건데 너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서 얼른 세수부터 하고 오라고 타박을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친정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계만 쳐다보며 친정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제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온 남편이 차례를 지낼 때도 일어나지 못하더니 점심때가 지나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안 일어나? 조금만 더 잘게.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 기다리시잖아. 힘들어서 그런 건데 정말 너무하다. 그리고 꼭 오늘만 날이냐? 오늘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지. 얘, 피곤해서 자는 애 괴롭히지 말고 나와서 어른들 드실 다과상 좀 가져와. 어디 갔나 했더니 또 지서방 달달 볶고 있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저 먼저 친정 갈게요. 남편은 어머님 말처럼 피곤해서 못 일어나니까 그냥 계속 자빠져 자라고 할까 봐요. 뭐야? 제가 이제 막 시집와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린데요. 왜 자식인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자식인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님 비위 맞추고 일을 해야 하죠? 어제 일도 그래요. 저보고 미련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남편이 이렇게 싹퉁머리 없이 구는 건 어머님이 잘못 가르치신 것 같아요. 야, 성지원,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막말했냐? 아니,
누가 막말을 했는데 네가 자꾸 꼴 같지 않은 말하면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데 어머님이 그런 자기를 혼내지 않고 싸고 도니까 느낀 대로 말씀드린 거야. 뭐? 명절에 일 좀 했다고 아주 지랄을 하는구나. 그래, 이 정도 참았으면 지랄 좀 하자. 나도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 너도 오늘 우리 집 가서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일만 해봐. 어머머, 누가 들으면 진짜 굶긴 줄 알겠네. 네가 안 먹는다며. 제가 어제 한 음식이 몇 갠데 냉장고에 남은 반찬 비벼서 처리하자시는데 당연히 싫죠. 어머, 별꼴이야 정말. 나는 네가 그냥 내 식구니까. 어머니 식구는 그렇게 아끼면서 저를 식구로 생각하셨다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받으면서 이 결혼 유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왔어요. 명절이라고 인사를 온 친척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아버지까지 뒷목을 잡으시며 쓰러지시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친정으로 가서 펑펑 울며 어제 일은 물론이고 남편과 계속 있던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이제 막 시집 보낸 딸이 첫 명절에 울며 불며 이혼하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신 얼굴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셨어요. 지원아, 진정해봐. 그래서 이서방은? 몰라. 내내 자빠져 자고 밤에는 친구들 만나 놀고 들어와서는 오늘만 날이냐고 우리 집에는 다음에 가자고 해서 확 내지르고 그냥 왔어. 아, 너도 참. 시집가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건데 이제 막 며느리 돼서는 그걸 내지르고 왔어? 여보, 우리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영 못쓰겠네. 여보, 그럼 뭐 정말로 이혼이라도 하라고 하려고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이혼하는 거 뭐가 무섭다고 애를 마음고생시키나. 그러지 말고 이서방 보고 오라고 해. 말이라도 해보게. 엄마, 그 사람이 퍽이나 오겠다. 내가 진짜 사기 결혼당했어. 주둥이만 효자고 몸뚱이는 불효자야. 지가 하고 싶은 효도를 나한테 강요한다니까. 저는 부모님 앞이라 그런지 서러움이 폭발했고 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며 일단은 들어가 쉬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라리 그냥 집으로 갈걸. 괜히 친정으로 와서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쳤나 싶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렇게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 없이 명절 당일이 지났고 하루 남은 연휴도 지났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서 출근을 했는데 저보다 먼저 회사에 출근한 남편은 저를 마치 투명인간 보듯 했고 저 역시 그러든지 말든지 하며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허겁지겁 저를 찾았어요. 자기야, 지금 당장 땡땡 병원으로 가봐. 우리 엄마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대. 나 좀 이따 중요한 미팅 있는데. 뭐? 지금 우리 엄마가 넘어져서 큰일인데 이 판국에 미팅 생각하는 거야? 미안. 근데 자기는 같이 안 가? 나는 회사에 있어야지. 자기는 며느리니까 회사에 사정 얘기하면 되지만 난 아니잖아. 뭐? 나 오늘 진짜 중요한 미팅이야. 여기서 며느리를 따지면 어떡해? 자기 오늘 중요한 일 없으면 자기가 가. 에이씨, 너야말로 우리 엄마랑 회사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억지를 부리는 남편을 보고 결심했어요. 이 남자와 하루빨리 헤어져야겠다고요. 비록 1년도 유지 못한 결혼이라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대로 더 살았다가는 시댁 효도는 물론이고 보람도 없는 도리만 하다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죄송하지만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길길이 난리를 치며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병원에 간 것이 불만인지 아니면 제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 불만인지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도 바쁘고 남편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 전화를 모두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며느리 노릇도 하지 않는다며 지화에 못 이겨 저를 만나러 친정에 왔더군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며느리 노릇 못하는 딸이라며 저희 험담을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남편 편을 들어주던 저희 엄마도 남편의 그런 몰상식한 행동에 실망했는지 갑자기 일어나서는 장롱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와 남편 앞에 던지셨어요. 그렇게 내 딸이 불만이면 헤어지게나. 내가 웬만해서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러는 건가? 자네, 우리가 만만한가? 네? 막말로 내가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면 자네가 내 딸 대신 올 건가?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원래 이기적이야? 장모님도 여자시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그리고 결혼하면 원래 여자는 출가 외인이잖아요. 장모님이 자꾸 지원이를 받아주니까 지원이가 저희 집에 더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그래, 난 내 딸 출가 외인이라고 내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냥 이혼해. 딸 자식 정성 들여 곱게 키워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여보! 당장 쓰라는 거 쓰고 내 집에서 나가. 가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네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살면 되지 않나? 장인어른,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나요? 도박을 했나요? 아니,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놈 봐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내 딸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며느리라서, 여자라서. 나는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지. 니네 집 종로를 하길 바라지 않아. 당장 써. 못 씁니다. 저 지원이랑 살 거예요. 누구 맘대로. 나 너랑 안 살아. 정 나랑 살고 싶으면 오늘부터 너도 내가 했듯이 우리 부모님한테 똑같이 해봐. 그럼 생각해 볼게.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안 이꺼워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저희 부모님께 똑같이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 엄마의 눈에는 불꽃이 튀어오르면서 그날 이후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자네 매일 아침 우리한테 안부 전화해. 그리고 자네 집에 갈 일 있으면 그전이든 후든 우리 집도 오고, 우리 애가 가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자네도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 하게. 자, 명절에 우리 애가 쫄쫄 굶어가며 하루 종일 음식을 했다는데 자네 쉬는 날 언젠가 그날은 와서 하루 종일 굶으면서 똑같이 일해봐. 어때? 할 수 있겠나? 남편은 그까진 일이 뭐가 힘들겠냐며 호기롭게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저희 남편은 자기가 거뜬히 하라는 걸 다 하면 그때는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떤 제 잘못이니 자기한테 싹싹 빌라고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저희 엄마는 이참에 남편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치겠다고 작정을 하셨는지 저에게는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더니 이리저리 남편을 시켜 집안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밥은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 똑같이 양푼에 넣고 비벼서 줬는데 남편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개밥이라고 막말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남편의 그 말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 밥을 그냥 쓰레기통에 몽땅 버리시고는 또다시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남편은 슬슬 지치는지 저희 엄마에게 할 일도 아닌데 억지로 쥐어짜서 시키는 거 아니냐고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는 남자가 말이 많으면 못 쓴다고 타박을 하는데 보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녹초가 된 남편이 끙끙 앓으며 저녁에 방에 들어왔는데 저는 친구들과 놀기로 해서 한껏 꾸미고 있었더니 남편이 대폭발을 하는데 정말 어이도 없고 이제야 내 기분을 알까 통쾌했어요. 어때? 기분 더럽지? 내가 그랬어. 근데 자기는 그날 기어코 나가서 놀았고 나는 어쨌는 줄 알아? 서러워서 내내 울었어. 그리고 다음날 눈이 퉁퉁 부었는데 당신 어머니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미련하다며 마음보를 착하게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 그러니 자기도 마음보를 착하게 먹어. 그런 취급받고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당신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시잖아. 저는 이쯤이면 남편이 다 필요 없으니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방에 이혼 서류를 꺼내 던져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앞에서 두 무릎을 가지런히 꿇고는
빌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처음엔 장모님이 괜히 오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일도 일이지만 자기는 쉬는데 나는 계속 우리 집도 아닌 곳에서 일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였어.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응? 봐주라고? 겨우 하루 만에? 멀었어.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댁에 자처해서 일을 했어요. 넘어지셔서 머리도 스스로 감지 못하는 시어머니 머리도 감겨드리고 식사도 다 일일이 챙겨드렸는데 남편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제가 한 건 저희 친정에 가서 그대로 해야 하는데 남편은 제가 무언가 하는 것이 두려웠는지 급기야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왜? 효도하고 싶다며? 나는 이제 좀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인정해.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못할 거 자기한테 강요하지 않을게. 아니, 우리 앞으로 효도는 알아서 각자 자기 집에 하자. 어때? 저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잔뜩 기대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났어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효도를 저한테만 강요하더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알지만 고소하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양가 허락하에 효도는 셀프로 하기로 했어요. 각자 집안일로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것도 없고 동반해야 하는 일이나 부탁해야 하는 일에는 미리 먼저 이야기하기로 합의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합의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저 대신 내던진 이혼 서류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그 효과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듯 보입니다. 나중에 그 이혼 서류는 왜 장롱에서 나왔냐고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원래 여자는 이혼 서류 한 장씩 갖고 있는 거야. 나라고 네 아빠랑 계속 좋았겠니? 어떤 날은 진짜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고비를 넘기고 그랬지. 라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평생 사이좋게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부부의 사정은 부부밖에 모른다는 그 말이 그날은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엄마가 갖고 있던 이혼 서류는 제 고비도 넘겨줬고 지금은 큰 불평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강요받지 않으니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 시부모님을 챙기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별 기대 없다가 제가 베푸는 호의에 고마워하시게 되었어요. 또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며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남편과 제가 바라던 것이 결국엔 이것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남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명절 증후군 따위 사라진 지 오래예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거진 음식 준비를 끝내고 온 가족이 모두 모여 같이 명절 준비를 하는데 이젠 그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얘야, 솔직히 나는 이게 불편할 줄 알았어. 그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후딱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두 모여 같이 하니 추억도 생기고 참 좋구나. 네 덕에 좋은 걸 배웠어. 내가 전에 너한테 강요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이전에 넘어져 병원 갔을 때에도 너 괘씸하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들이 왔으면 됐지. 바쁜 너까지 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렇듯 요즘은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고맙다고 또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반가운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명절 당일 차례가 끝나면 당연히 저희 친정에 가서 저희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예전이면 자기가 100년 손님이라며 대접받으려고 했던 남편은 이제는 저희 집 아들처럼 지방 곳곳 자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나 둘러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그때 집안일을 아주 혹독하게 시킨 후유증인 것 같아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한양에만 가면 된다고. 과정은 좀 위태위태했지만 지금은 제 결혼 생활이 평등한 것 같아
감히 현재까지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 명절이네요. 누군 편하고 누군 힘들고 그런 불공평한 명절이 아닌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한 명절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부모 형제와 절연을 했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데 사연까지 보내냐 하시겠지만 제가 이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아내 때문이죠. 제 또래의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저 역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나고 자라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가르침과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는 걸로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집안 여자들 간의 일은 알고도 눈 감는 게 남자다운 거라고 믿고 살았죠. 제 아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 아내를 대신해 억울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하소연하려고 사연을 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제 아내가 직접 나서서 사연을 보냈겠죠. 아내와 제가 만난 건 30대 초반 무렵이었어요. 잘난 두 형에 비해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농사를 짓는 남자는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 친구놈들은 다들 결혼해 자식까지 있는데도 저만 여전히 노총각 신세였어요. 막내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될까봐 한 걱정이었던 어머니께선 보는 사람마다 제 선자리를 부탁하셨고 그렇게 맞선 상대로 낳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예요. 아내는 조그마한 체구에 화장기 없이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곤 제 얘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갈 정도였죠. 아내는 한참 제 얘기를 듣더니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요,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결혼 못해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우리 집 가장이니까. 아내는 자신이 일하는 옷가게 사장님이 하도 나가보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지만 자신은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 집안 사정상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화가 나더군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떠나서 실상은 내가 농부라서 퇴짜를 놓으려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나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순영 씨 참 영악한 사람이네요. 그냥 농사 짓는 남자 싫다고 하면 될 일이지 뭘 집안 사정까지 운운하며 퇴짜를 놓습니까? 저도 됐습니다. 나요. 비록 시골에서 농사 짓는 별 볼 일 없는 총각이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요. 결혼 못해 안달난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그러자 아내는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결혼할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저희 집 사정이 좀 그렇거든요. 주인 아주머니가 자세한 걸 말씀 안 드려서 모르시겠지만 정말 그럴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아내는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곤 한참을 울먹였어요. 그리고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죠. 저희 언니는 정신지체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내가 실수했다 싶었으니까요. 아내는 홀어머니 밑에서 10살 터울의 언니와 함께 자랐고 철도 들기 전부터 언니의 보호자가 돼야 했다더군요. 여자 혼자 몸으로 두 딸을 먹여 살려야 했던 장모님은 품팔이부터 방울장수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밤낮 없이 뛰어다녀야 했어요.
어렸던 아내는 돈을 벌러 나간 엄마를 대신해 다 큰 언니를 돌봐야 했고요. 자기도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이런 가여운 처지를 보고도 도와주기는커녕 툭 하면 처형한테 몹쓸 짓을 하기 일쑤였고, 동네 코올리개들은 처형과 제 아내를 놀리고 괴롭혀댔던 거예요. 아내는 혼자서 그걸 막아내야 했죠. 누구도 자매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일을 다니는 엄마를 대신해 집안 살림까지 해야 했으니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씨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고 하던데 제 아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무렵 장모님은 처형을 이웃마을로 시집을 보냈어요. 처형보다 나이가 무려 17살이나 많은 남자였죠. 그럼에도 시집을 보냈던 건 제 처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파는 남자가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중학생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시집 가보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죽었다던 전처는 사실 집을 뛰쳐나간 거였고, 아들과 단 둘이 산다는 말과 달리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 남편이란 작자는 직장도 없이 술과 노름에 빠져서는 지 부모한테도 주먹질을 하는 인간 말종 같은 개놈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란 사람은 어찌나 표독한 인간인지 며느리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몸종 부리듯 집안일이며 농사일까지 부려먹기 일쑤였죠. 한마디로 처형은 그 집의 식모 겸 일꾼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아내와 장모님은 그저 처형이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고, 틈틈이 쌀이며 돈까지 붙여주며 고마움을 전하곤 했었죠. 장모님은 시집가고 한 번도 친정을 찾지 않는 큰딸이 내심 걱정이 됐지만 부족한 딸 자식을 걷어준 사돈과 별탈 없이 잘 살아주는 사위한테 고마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을 맞아 TV에선 꽁꽁 얼어버린 전국 각지 소식이 들리던 날이었죠.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아내는 날이 추워 일도 못 나가고 집에 있던 장모님과 일찌감치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문 밖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들짐승인가 싶어 외면하고 자려는데 희미하게 순영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한겨울에 혹겹 차림으로 피칠갑을 한 처형이 마당에 쓰러져 있더라지 뭡니까. 아내와 장모님이 달려들어 방에 눕히고 몸을 닦아주는데 글쎄 온몸에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도 멍든 지 좀 돼서 흐려진 멍자국도 보였고요. 누가 이랬냐고 물었더니 서방이 돈 안 준다고 패더랍니다. 시애미는 밥 많이 먹는다고 때리고 고등학생 아들은 꼴 보기 싫다고 때리더라나요. 멍든 몸도 몸이지만 쇠꼬챙이처럼 말라 피골이 상접한 모습에 장모님은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답니다. 내 새끼 사지에 몰아놓고 밥 새끼 처먹어가며 다리를 뻗고 살았다니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몹쓸년이야. 내 이 썩을 년놈들 가만 안 둔다. 모조리 감옥소에 쳐넣고 나도 따라 감옥 갈란다. 아내는 낫을 들고 달려나가는 엄마의 허리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렸다는군요. 엄마까지 잘못되면 자긴 못 산다고 일단 언니부터 살려내고 싸우든 죽이든 하자고 했다네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작은 딸의 모습이 측은했던 장모님은 딸의 말대로 일단 큰딸부터 살리자 했던 거예요. 이후에 장모님과 제 처가 사돈댁에 찾아가 따졌더니 오히려 처형 탓을 해가며 돈을 물어내라고 하더랍니다.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온 동네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돈만 펑펑 써댔다나요? 오죽하면 고등학생 손주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성화라며 그동안 써댄 돈이나 물어내라고 말이죠. 이미 동네 사람들을 통해
사위가 노름미천 고해오라고 매질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장모님은 안 싸둔 머리채를 움켜쥐었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결국 신고를 받고 순경까지 달려왔고 처형은 이혼을 하게 되었죠. 말이 이혼이지 알고 보니 혼인신고도 안 돼 있더랍니다. 여전히 본처가 호적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렇게 처가로 돌아온 처형은 그동안 못 먹고 산 탓인지 식탐을 부렸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였죠. 장모님은 그런 딸을 보며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주제에 애까지 뱉다고 간장까지 먹였지만 처형은 배를 움켜쥐곤 필사적으로 자식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죠. 저와 맞선을 보던 당시 아내는 친정 식구는 물론 조카까지 키우고 있던 참이었어요. 마치 친자식처럼 말이죠. 상황이 이러니 아내가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당장 자기가 시집을 가면 가족들은 손가락을 빨게 되는데 말이에요. 맞선 자리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아내의 불우한 인생 얘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가녀린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생을 하고 사나 싶은 게 나라도 이 여자의 비빌 언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덥석 손을 잡고는 결혼하면 처가 식구는 물론 조카도 내 자식처럼 키워줄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내심 갈등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사귀자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만나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둬도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1시간 동안 끈질긴 구애 끝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평생 가족들 건사하느라 연애 한번 못 해본 아내는 저와 함께하는 모든 게 처음인 여자였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처음이고 유원지에서 오리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죠. 별것도 아닌 솜사탕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내 옆에 두고 평생 웃고 살게 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청혼을 했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선자리를 만든 어머니가요. 이런 미친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 걸 신부감으로 들여? 내 나중에야 그 집안 사정 듣고는 옷가게 주인 여자 머리채를 잡으려다 참았다. 어디 그런 집구석을 우리 집에 들이대? 너 정신 차려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혼 절대 안 되니까 마음 접어. 집안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여자라고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부모님 위할 줄 아는 여자예요. 이런 사람 또 없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저 결혼할래요. 이 여자 절대 안 놓쳐요. 그 바람에 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서울에서 두 형들까지 번갈아 전화를 해가며 절 회유하러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결혼에 대한 의지만 불타올랐죠. 왜 그렇잖아요. 옆에서 반대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요. 그러자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아내를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잡아 읍내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마주한 아내는 손가락을 바르르 떨면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누가 보면 죄짓고 벌 서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 뜻에 따라 저는 멀찌감치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던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그리곤 아버지, 도대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울리냐고요. 혼내시려거든 저를 혼내세요. 이 가여운 사람 눈에서 눈물 뽑지 마시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이러지 말라고 아버님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안달을 하지 뭡니까. 그러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놈아, 넌 그놈의 성질부터 죽여. 전후 사정도 모르고 날뛰지 말고. 아가, 그럼 어머니께는 일간 찾아뵙겠다고 전하거라.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아,
혼인을 하려면 상견례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내 할 말은 끝났으니 나머지 얘긴 둘이 하도록 하고 먼저 일어나마.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께선 바로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훗날 아내한테 그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기특하다고 하시더래요. 지금껏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았지 따뜻한 위로는 처음이라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아버지지만 참 멋진 분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덕분에 우리는 그의 봄에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선 결혼식 당일까지도 식장에 안 가겠다고 버티셨지만 결국 아버지 불효령에 혼주석에 앉으셨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분가를 허락해 주신 덕분에 우린 따로 나와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별 탈 없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혔지 뭡니까? 바로 아내의 조카 문제였죠. 결혼 전에 조카를 아들처럼 데리고 살겠다고 하던 약속을 지키려고 처가에 들러 당시 국민학생이던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곤 제가 밭에 나간 사이 득달같이 달려와선 제 아내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누나와 함께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밭일을 하고 있는데 눈물 범벅이 된 조카가 우리 이모 죽는다고 달려왔더라고요. 집에 달려가 보니 어머니께서 아내의 진보다리를 마당에 던지고 계셨어요. 네 년이 뭔 말로 시아버지를 속였는지 몰라도 나는 안 속는다. 네 속에 들어있는 능구렁이 내 눈엔 훤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당장 네 집에서 나가. 하다하다 이젠 병신언니 자식까지 내 아들한테 떠넘기려 들어? 어림도 없다 이년아. 하긴 니년 애미가 그 모양인데 딸년이 뭘 보고 배웠겠니? 부족한 딸년 시집 보내면서 장롱 한 짝도 안 들려보내는 게 애미냐? 네, 그동안 며느리를 둘이나 들였지만 너처럼 맨몸으로 들어온 건 없었다. 대학까지 나오고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데 니깎게 뭐가 잘났다고 그깟 몸뚱아리 하나 딸랑 들고 들어와? 그래놓곤 조카까지 끼고 살겠다고?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 그만하고 어서 나가! 안 나가!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조카만 데리고 살게 해주시면 제가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어머님 아버님 극진히 모실게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옳게 시부모님 극진히 모시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그걸 가지고 생색내듯 말하면 안 되지. 정 조카를 데리고 살겠으면 매달 다만 얼마라도 시댁에 돈을 내놓든가. 그런 성의도 없이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뻔뻔하지 않아? 그 말에 아내는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쌀 한 가마니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고 누나는 1년 내에 2번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였죠. 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듣고는 벼락같이 소리를 치셨어요. 이게 무슨 짓들이야? 누구한테 돈을 받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애들한테 뭐라도 해줄 생각은 못하고 돈을 받아? 이 망할 여편네 같은 이라고 당장 나오지 못해? 그리고 넌 출가 왜이니? 왜 내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 시부모님한테 가서 며느리 노릇이나 똑바로 하고 살아.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끝난 얘기니까 앞으로 조카 문제는 꺼내지 마라. 당신이 키워줄 거 아니면 새아기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알아들어? 당장 나와. 너도 어서 네 집에 가. 어머니는 이번 일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고 버티셨지만 아버지께서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시기로 하자 못 이기는 척 양보해 주셨어요. 그렇게 처조카는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대학에 합격해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 쭉이요. 그리고 몇 년 뒤 아내의 든든한 바람막이셨던 아버지께서는 한여름 땡볕에 밭에서 쓰러지셨고 상황은 급변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께서 거동은 물론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님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하셨고 아내 눈에선 눈물 마를 날이 없어졌어요. 집안일에 농사일, 심지어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모조리 아내 몫인 데다 시집살이는 더 매서워졌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1년 정도 됐을까요? 어머님이 느닷없이
더는 이렇게 못 사시겠다며 돌연 사울 큰형님 댁으로 가버리셨지 뭡니까. 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분 아니냐? 네가 양심이 있다면 네 시아버지 병수발은 네가 맡아서 해야지. 안 그러니? 난 이제 나이도 들고 힘이 붙여서 더는 못하겠으니 네가 네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라. 그간 네 친정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 집 곳간을 좀 털어갔니? 그러니 너도 성의를 보이란 말이다. 알겠니? 그럼 난 이만 가보마. 그날 이후 아내는 내리 7년을 아버지 병수발을 하며 살았어요. 대소변을 받아내는 건 물론이고 제가 없을 때는 아버님 목욕까지 혼자 시켜드리곤 했어요.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곁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죠. 그러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물론 형님 내외는 1년에 한두 번 들여다보는 게 고작이었어요. 와서는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졌네 어쩌네 이딴 소리나 하고 병수발 드는 제 아내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마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떠들다 가곤 했어요. 제가 한마디 하기라도 하면 그간 친정 식구들 건사한다고 빼돌린 돈이 얼마야. 조카 데려다 키운다고 그 비싼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고 그게 다 누구 돈이냐고. 그런 거 다 눈 감아줬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 야속타 생각 말고 네 아버지 병간호나 제대로 해.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10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한결같은 레퍼토리로 아내를 몰아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괜히 그럴 때마다 제 아내만 더 상처를 입어서 결국 저도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그렇게 쓰러지신 지 8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막내 며느리 사랑은 여전하시더군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모두 제 아내 앞으로 해주셨어요. 제 아내는 한사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두 손을 꼭 쥐시곤 눈물을 흘리시며 며느리를 설득시키셨죠. 혹여 나중에라도 그 땅 때문에 분란이 일까 싶어서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그깟 농지가 얼마나 하냐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서울로 올라가실 때 돈 되는 땅은 이미 팔아서 가지고 가신 터라 남은 땅은 별 볼 일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형들과 누나도 별 말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찾아오던 식구들이 제사 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젠 오가는 게 힘드시다며 내년부턴 저희들끼리 지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제사를 마치고 큰형님 내외와 서울로 올라가시려는데 이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소문 듣고 왔다면서요. 땅 팔았다며 5억도 넘게 받았다 그러던데 사실이야? 그게 그렇게 될 땅이 아닌데 이게 뭔 일이래? 땅 판 돈으로 옆 동네에 집 짓는다며 친정 식구들 모시고 살려고? 하긴 그간 시아버지 병수발도 혼자 다 했는데 이젠 친정 식구도 챙겨야지. 잘했네 잘했어. 그 말에 막 차에 오르려던 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달려오셨어요. 지금 뭐라 했어? 5억? 그 땅을 팔아 5억이나 받았다고? 어머 동서, 그렇게나 받았으면 어머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지. 어떻게 그 돈으로 친정 식구들 살 집을 지어? 동서 보기보다 음험한 사람이다. 안 그래요 어머님? 5억이란 소리에 어머님과 형수, 거기에 큰형까지 합세해 난리였어요. 제 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소리치셨죠. 네가 그래서 그렇게 네 시아버지 병수발을 했던 거구나. 땅 받아서 네 친정 식구들이랑 쓰려고? 네가 속이 구리네라는 건 진작부터 알았다만 그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세상에 병든 시아버지를 얼마나 닥달했으면 그 영감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한테 땅을 줬겠냐. 지 남편 올려서 친정에 돈 퍼나르는 것도 모자라 이젠 내 남편 재산까지 집에 털어넣어? 아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선 아들 뺏겨 남편 재산 뺏겨 억울해서 못 살겠네. 내 인연 그 돈 당장 내놔라.
내 남편이 남겨준 딸 당장 내놔! 어머니는 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는 발악을 하셨어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좀처럼 손을 놓으시지 않았죠. 결국 머리카락을 한 줌이나 뽑고서야 손을 놓으셨어요. 산발이 된 아내의 모습을 보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삽자루를 들고 와 휘둘렀어요. 한 번만 더 내 아내 몸에 손대면 그땐 누구든 가만 안 둬요. 땅이요. 그 땅이 그렇게 탐나세요. 그 땅은 아버지가 이 사람 준 거예요. 다들 병수발 않겠다고 도망치는데도 혼자서 묵묵히 7년 병수발 해준 며느리한테 고마워서 준 땅이라고요. 알짜배기는 어머니가 다 해드셨잖아요. 근데 그깟 짜투리 땅도 탐나세요? 왜요? 5억짜리 금싸라기 땅 됐을까봐요?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네요. 손바닥만한 농지가 돈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제발 생각들 좀 하고 떠들어도 떠들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땅이요. 다 팔아도 돈 300도 안 돼요. 그나마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다고요. 5억짜리 땅은요. 오래전에 이 사람 조카가 그동안 키워주고 공부시켜줘서 고맙다고 사준 땅이에요.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 받아 들어가면서 받은 돈으로 이 사람한테 사줬던 땅이라고요. 그 땅 팔아 신정 식구들 살 집 좀 짓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이러세요. 형님이랑 형수님도 똑같아요. 아버지 병수발 하는 건 싫고 유산은 그렇게 탐났어요. 어머니가 가져간 돈도 이미 다 받아 챙기셨으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벌 받아요. 그동안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신 거 제가 몰라서 말 않고 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로 제 아내 가슴에 비수를 꼽아 대니까 입 다물고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요, 저 더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 속이 썩어서 시궁창이 됐어요. 어쩌면 인간들이 하나같이 그럽니까? 가여운 사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20년이 되도록 사람을 종년 부리듯 하냔 말입니다. 제 집에서 부리는 종도요, 품삯은 주고 부립니다. 근데 어머님이랑 형님들은 언제 한번 이 사람한테 10원 한 장 주고 부렸습니까? 7년을 시아버지 병수발에 농사일에 제사까지 맡겨놓고서 뭘 해줬냐고요. 그래놓고 돈 뺏어가겠다고 머리채를 잡아요. 저요, 다 받아낼 겁니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부려먹은 만큼 다 돈으로 쳐서 받아낼 거라고요. 어머, 서방님, 우리가 부려먹긴 언제 부려먹었다 그러세요? 동서가 알아서 자기 처지가 그러니 헌신한 거죠. 그걸 어떻게 돈으로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아무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라지만 어쩜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몰라요? 네, 저야 모를 수 있죠. 근데요, 제 처조카가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카한테 맡길라 그럽니다. 독박 부양도요. 법적으로 부양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저도 압니다. 나머지 제가 모르는 부분은 처조카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난 주둥아리 닥치시고 집에 가서 형이랑 상의해서 변호사 선임이나 신경 쓰세요. 참, 작은 형이랑 누나한테도 상황 전해주시고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전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랑 큰형 내외는 한참을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더라고요. 아내는 자기 때문에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걱정을 하는데요. 걱정 붙들어 매라고 했습니다. 왜 영화 대사에도 안 나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아무리 제 가족이지만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인생 교육 확실히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호구는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참,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한테 할 말이 있어서예요. 직접 보고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쑥스러워서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순영아, 기특하고 사랑한다. 남은 인생은 내가 당신의 바람막이가 돼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 품에 딱 붙어서 살아. 알았지? 고맙고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상처하고 친정 엄마와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엄마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책으로 엮으면 몇 트럭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런 사연 하나 안 가진 엄마들이 없더라고요. 고작 44년 남짓 산 저도 인생 사연 몇 개는 가슴에 품고 사니 말이에요. 저희 집의 경우는 아빠 때문에 엄마가 가슴에 한을 품고 사셨어요. 저희 친정 아빠는 마치 빚쟁이처럼 엄마 인생에 빨대를 꽂고 사셨거든요. 가혹할이 많지 불행한 삶을 살아온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모든 게 순리대로 각자의 방향으로 잘 흘러갔거든요. 이제라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집은 평범한 집들과는 달리 복잡한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과 남동생의 엄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남동생의 엄마는 소위 말하는 첩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첩을 두고 사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더군다나 한 집에 본처와 첩을 두고 살다니 어이없는 일이었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한 건 제가 7살이 되던 해부터였어요. 아빠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외박을 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대낮에 집에 오셨더라고요. 옆에 젊은 여자를 동반한 채 말이죠. 여자는 가슴팍에 이불에 싼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해졌죠. 아빠는 그런 엄마를 향해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사람이 안방을 쓸 거니까 방 정리 좀 해. 그리고 수정이 너 와서 인사해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작은 엄마다. 여긴 네 남동생이고 작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내 작은 엄마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작은 엄마는 작은 아빠와 함께 미국에 살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작은 엄마가 아니야. 작은 엄마는 미국에 있는걸? 그랬더니 아빠가 버럭 화를 내시며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조그만 게 어디서 말대꾸야. 당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아들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자식 교육도 이 모양이니 널 어디다 써먹냐. 이러니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지. 먹긴 놈이 성낸다고 아빠는 오히려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며 당당하게 굴었어요. 아빠의 첩은 호랑이 등에 탄 여우처럼 아빠의 권세를 빌어 안방을 차지하고는 안주인 노릇을 해댔죠. 어린 제가 봐도 화가 났지만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친정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아빠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하고 계셨는데 당장 아빠 회사와 거래가 끊기면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것도 아빠가 외할아버지 회사를 도와주기로 하고 강제로 한 거였죠. 외할아버지는 나이 많고 바람둥이로 유명했던 아빠한테 딸을 내주는 대신 남은 가족들을 건사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갑과 을 관계였던 사위와 장인의 관계는 그 사이에 끼어있던 엄마의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그동안은 친할아버지가 나서서 아빠의 비행을 통제해 주시곤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이후로는 전처럼 큰 힘을 쓰지 못하셨어요. 회사 일에서도 물러나신 채 병상을 지키고 계셨으니까요. 마침 그 틈을 타서 친할머니와 아빠가 못된 짓을 벌였던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니? 아들나 대리리끼를 했냐? 네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되기랬냐? 아들을 못 낳으면 네가 알아서 후처자리라도 알아봤어야지. 어떻게 네 자리 보전할 생각만 하고 살아?
후사를 못 잇는 여자는 그날로 소박을 맞아도 마땅하다만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으니 내치지는 않으마. 대신 귀한 손주를 낳아온 작은 애한테 평생 감사하고 살도록 해라. 혹여라도 조강지처 노릇한답시고 작은 애 가슴에 못질했다간 그날로 우리 집에서 내칠 줄 알아. 친할머니는 아빠의 외도를 대리를 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하며 오히려 엄마한테 첩을 모시고 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제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거기다 애만 낳고는 나몰라라 하는 첩을 대신해 그 여자의 아들까지 방으로 데려와 키워야 했죠. 저 같으면 첩 때문에라도 그 아이를 미워했을 법도 한데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낳은 애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어요. 제가 아기를 꼬집거나 쥐어받기라도 하면 누나가 돼선 동생한테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시곤 했죠. 그런 엄마의 행동 때문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그 아기를 동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기는 죄가 없으니까요. 엄마의 사랑은 받고 자라서 그런지 남동생은 저희 엄마를 제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낳아준 친모를 향해선 거부감을 나타낼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첩은 자기 아들한테 정을 붙이지 못했어요. 멀쩡히 있다가도 제 엄마가 안아주면 자지러지게 울곤 했으니까요. 반면에 저희 엄마가 가서 안아주면 그제야 울음을 그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첩은 저희 엄마가 자기 아들을 뺏으려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들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노릇은 뒷전이고 자기 몸을 치장하고 쇼핑을 하거나 툭하면 집에 사람들을 불러 화투판을 벌이기 일쑤였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남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있었던 학부모 상담도 그놈의 화투를 치느라 깜박한 여자니 말 다 했죠 뭐. 그런 첩을 대신해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동생 도시락을 싸고 학부모들을 통해 학원 정보를 얻어가며 남동생 사교육에도 신경을 쓰셨어요. 혹여 밖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예절 교육도 철저히 하셨고요. 저한테 했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남동생은 어디 가나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게다가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올 때면 아이스크림이나 붕어빵을 사다가 몰래 엄마한테 드리곤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엄마의 노력에 따른 공은 첩이 가로채곤 했어요. 남동생이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교회 대회에서 상을 받아오면 실상을 모르는 친할머니와 아빠가 모든 공을 첩에게 돌리며 두둑한 포상금을 주거나 명품 백을 사주곤 했거든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어요. 명문대에 합격해서 엄마 길을 세워줄 생각으로요. 그래서 죽어라 노력한 끝에 Y대에 입학할 수 있었고 드디어 아들 낳은 유세를 떨던 첩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었죠. 제가 명문대에 들어가자 친할아버지가 엄마 앞으로 상가를 하나 주셨거든요. 오래된 상가 건물에 들어있는 가게지만 위치가 좋아서 공실이 될 염려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자 첩은 아빠를 닥달해 자기도 상가를 달라고 졸라댔어요.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할아버지 소유라서 아빠도 어쩌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소유의 회사와 부동산 대부분을 아빠가 상속받았거든요. 작은 아빠는 미국에 살고 있는 데다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기 몫의 부동산 외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산 집행도 쉬웠죠. 아빠 손에 엄청난 재산이 들어오자 첩은 본격적으로 돈이며 상가, 부동산 등을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난 당신 호적에도 못 들어가는데 혹시 당신이 갑자기 떠나면 그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앞으로 뭐라도 해달란 말이에요. 명색이 이 집 장손을 낳은 여잔데 그거 못 해줘요? 결국 아빠는 첩의 요구에 따라 상가와 땅의 일부는 명의 이전해 주었어요. 하지만 노력 없이 얻은 첩의 재산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술술 빠져나가고 말았죠. 거기다 아빠의 무능함까지 한몫해서 회사도 예전만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외할아버지 공장과 거래를 끊고 첩이 소개한 새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외할아버지 공장은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서서 아빠한테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저요, 이날 이때까지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어요. 심지어 안방에 첩을 들이는 것도 참았다고요. 내가 왜 그랬겠어요? 그게 다 친정 때문이었다고요. 결혼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친정만큼은 끝까지 보살펴 주겠다고요. 저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청 줄 거 우리 친정에 달라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말해봐요, 여보. 엄마의 말에 아빠는 살짝 미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자 그 틈을 타 첩이 끼어들지 뭐예요. 이미 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을 진행했던 터라 자기도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었던 거였죠. 어머머, 듣자 하니 말이 좀 그러네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 소리래요. 형님 친정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을 손에는 생각 안 하냐고요. 그동안 봐줄 만큼 봐줬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내 남편 회사에 기대 살 생각이냐고요. 자기들이 무능한 걸 탓해야지. 지금껏 손해봐가며 도와준 은인한테 웬 꼬장이래요? 안 그래요, 여보? 그래, 자네가 말 잘했네. 그 회사를 기울게 만든 사람이 누구지? 회사 돈 빼다가 부동산 투기로 날리고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 내보내고 친인척들 끌어다 넣은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자네 아닌가? 내 친정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혹여라도 딸한테 피해갈까봐 지금껏 이 회사 눈치 봐가며 단가 한번 못 올리고 거래했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네 남편이야? 넌 그저 내 연녀일 뿐이라고. 자네 위치 좀 제대로 알고 처시네. 뭐? 첩? 아, 여보,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요. 누구 때문에 대 끊길 뻔한 거 내가 아들 낳아 대 이어줬더니 나한테 하는 짓거리 좀 보라고요. 아, 내 팔자야. 내가 이 꼴 보자고 꽃 같은 청춘에 애까지 낳고 이 집에 들어왔나? 아, 억울해. 여우 같은 첩이 아빠 품에 달려들어 울고불고 짜는 바람에 결국 아빠는 첩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외할아버지의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고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더군요. 그때 더는 못 살겠다 싶어 이혼할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날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혼해주냐 싶더라나요. 인생은 빨리 가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좀 더 참았다가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 집을 나가자 결심했대요. 아무튼 엄마는 그날을 계기로 가슴에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이듬해 졸업을 앞둔 저는 강단에 서고 싶은 욕심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는 저를 불러 대뜸 취직을 하라고 하지 뭐예요. 대학까지 나왔으면 됐지 여자가 뭐하러 대학원 공부까지 하냐면서요. 딱 들어봐도 중간에서 첩이 이간질을 시킨 것 같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혹여 나중에 제가 아빠 회사를 물려받게 될까봐 미리 싹을 잘라버리려는 거였어요. 사실 그동안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던 남동생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공부도 않고 싸움질만 하고 다녀서 퇴학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시키려던 참이었죠. 그 와중에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다니 똥줄이 텄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제 대학원 진학을 막으려 든 거였죠.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나보고 내 꿈도 포기하고 돈을 벌라는 거예요? 왜요? 저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 대학원 보내지 말라고? 저는 문 밖에서 엿듣고 있는 첩한테 들으라는 듯 소리쳤어요. 자기 아들 인생 꼬였다고 남의 딸 인생까지 회복 놓고 싶은 모양인가 본데 꿈 깨라고 하세요. 그렇게 아들 걱정할 거면 집에 사람 불러 화투장이나 치지 말고 자기 아들이나 잘 보살피라고요. 명품백 고르러 다닐 생각 말고 재민이한테 신경이나 쓰라고요. 재민이 인생 망친 건 저 여자니까. 그러자 밖에서 훔쳐듣고 있던 여자가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소리쳤어요. 뭐? 저 여자?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어디서 막말이야. 네 눈에는 위아래도 안 보여? 그리고 내가 왜 우리 재민이 인생을 망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내가 왜? 그깟 명문대 좀 다닌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그래 봐야 넌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야. 이 집안 장소는 우리 재민이라고.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우리 재민이 밀어내고 네 아빠 회사 가지려는 속셈 아니냐고. 그래서 경영학과 진학한 거잖아. 근데 어림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회사 너한테 안 뺏겨. 내 아들 재민이 줄 거라고. 아주 발악을 하며 발톱을 세웠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처량할 정도였죠. 결국 아빠는 대학원 진학은 막지 않겠으나 학비는 대줄 수 없다며 대학원에 가려거든 제 손으로 벌어서 다니라고 하셨어요. 대학원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돈줄을 끊으면 제가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로는 내 힘으로 다니겠다 큰 소리치긴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창피한 일이지만 그동안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와 통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주신 상가에서 들어오는 월세를 모은 거였어요. 내 새끼 공부한다는데 말릴 부모가 어딨어? 이건 할아버지가 너 위해 주신 거니까 걱정 말고 공부에만 신경 써.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이 돈으로 부족하면 엄마가 식당에 나가서라도 벌어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엄마가 주신 돈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석사를 딴 뒤에는 그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유학생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유학생 신분이라 식은 미룬 채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가면 그때 멋진 결혼식을 올리려고요. 그렇게 4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조그마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귀국 전에 취직이 돼서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몇 군데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게 돼서 생활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동안 미뤘던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어요. 강의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결혼식 앞두고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죠. 일찍 들어오라는 단문을 하고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 친구였어요. 남편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며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더군요. 그 길로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데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고요. 도착해보니 남편은 응급수술에 들어간 상태였고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죠. 졸지에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저는 한동안 넋을 놓고 살았어요. 가까스로 나가던 강의를 끝내고는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를 맡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먹는 것도 귀찮고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가득한 남편의 물건들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올 것만 같아서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저를 본 엄마는 집을 정리하고 저를 본가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곁에 두고 보살피시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본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온 남동생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어릴 땐 그렇게 착하고 예쁘던 녀석이 완전 개날라리가 돼 있었어요. 지 엄마처럼 아빠 돈 믿고 빤빤히 놀며 돈 쓰는 재미로 살고 있었죠. 그런 녀석을 회사 전무자리에 앉혀놨으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회사라곤 껍데기와 남은 상태로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첩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화투와 명품을 사들이는데 미쳐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엄마 혼자 힘겹게 살림을 끌어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엄마한테 신경을 못 쓰고 살았던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를 모시고 집에서 나가자 싶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받은 사망보험금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등을 합하면 20평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생활비야 상가 월세도 있고 제가 버는 걸로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첩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장 지 아들은 신혼집 하나도 해줄 돈이 없어서 혼사도 못 치르고 있는데 그런 목돈이 있으면서 입 닫고 있었냐면서요. 명색이 누난데 동생 결혼하는데 도움을 못 줄 망정 저 혼자 잘 살 궁리를 하는 거니? 너 이기적인 거 진작부터 알았다만 정말 너무한다. 됐고 재민이 신혼집 마련해야 하니까 일단 그 돈 좀 쓰자. 요즘 회사 사정이 좀 그래서 그런데 다시 정상화되면 그때 갚아줄게. 너야 이 집에서 살아도 되잖아? 아빠도 그러는 게 좋겠다며 일단 남동생 신혼집부터 마련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엄마가 국자를 들고 달려나왔어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내 사위 목숨값을 왜 네 아들 신혼집 장만했어? 어림없는 소리 마. 그렇게 돈이 궁하면 자네 명품백 팔아서 집 구해주게. 내 사위 보험금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어머, 형님, 우리 재민이가 내 자식만 되나요? 이 집 장손이에요.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서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 돈이 수정이가 벌어서 생긴 돈도 아니고 지 남편 목숨값인데 지 편하자고 쓰면 진들 속이 편하겠어요. 그럴 바엔 하나뿐인 남동생 위해 쓰는 게 낫죠. 그리고 누가 꽁으로 달래요? 갚아준다잖아요. 그깟 돈 몇 억 갖고 더럽게 생색이네.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랑 똑같은 소리 하셨을 거예요. 하긴 아들 하나 못 낳은 형님이 이런 마음을 알까? 그때였죠.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첩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년아, 내가 아들 못 낳은 죄로 이날 이때까지 네 꼴을 참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못하겠다. 재민이 불쌍해서 입 다물고 살려고 했는데 내 사위 목숨값까지 탐내는 인연을 보니까 그러기 싫어졌어. 장손이라고? 재민이가 이 집안 장손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애비씨도 다른 애가 어떻게 이 집안 장손이 되냐. 재민이가 정말 내 남편 자식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는다. 엄한 놈 씹에다가 멍청한 저 인간 등쳐먹고 산 주제에 어디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뭐요? 아니 누가 그래요? 우리 재민이가 저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냐고요. 내가 아주 입을 찢어버릴라니까 누군지 대요. 재민이가 그러더라. 자기는 아빠 아들 아니라고. 그 착하던 애가 왜 갑자기 망나니가 됐는지 알아? 혈액형 보고 알았다더라. 지 엄마는 O형이고 아빠는 B형인데 어떻게 자신이 A형이 나오냐고 울면서 그러더라. 그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재민이 말대로 저 사람 애가 아니더라고. 못 믿겠으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엄마는 방에서 서류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중 하나를 꺼내 첩 앞에 던져주었어요. 첩이 짚기도 전에 아빠가 달려들어 서류를 펼쳐보았죠. 그리곤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부자재간이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러자 첩은 궁주에 몰린 쥐처럼 손톱을 세워가며 발악을 했어요.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고요. 여보, 내 말 좀 믿어줘요.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이날 이때까지나 당신만 보고 살았어요. 한눈 판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용서해주면 안 돼요? 누구신지가 뭐가 중요해요. 이날 이때까지 당신 손으로 키운 아들인데. 그러니까 여보, 제발. 첩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아빠의 분노가 사그라들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골프채를 들고 와서는 세간을 부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결국 그날 첩은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고 재민이도 집과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제야 아빠는 엄마 앞에 고개를 숙이곤 사죄를 했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였죠. 엄마는 아빠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유책 사유자가 아빠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요구했어요. 그리고 첩에게도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변 없이 잘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엄마와 저는 예정대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살아온 엄마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른 이별을 한 딸이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집 모녀 인생이 참 박복하다고 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에겐 남편과의 추억이 있고 저희 엄마한테는 새로운 황혼의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만들어준 보금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